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추석 연휴의 첫날입니다. 이곳 광화문은 정말이지 텅텅 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추석 연휴 빨간 날 저와 저희 돌직구쇼 출연진 모두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 있기 때문이죠. 조국 장관은 청문회에서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우리의 돈이 어디로 투자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내 아내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의 설명과는 정반대의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조국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어디에 투자되는지도 알고 있었고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상담까지 했었다라는 증언이 오늘 확보됐습니다. 조국 장관 거짓말을 한 걸까요? 잠시 후에 이 의혹 상세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추석 연휴의 첫날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연휴 첫날답게 김지의 돌직구쇼 특집 방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조국 장관과 관련된 새로운 의혹이 오늘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집 편성을 해봤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들은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하나씩 상세하게 살펴보시죠. 먼저 동아일보로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장관은 청문회에서 저와 제 아내는 저희 가족의 돈이 어디에 투자되는지 알지 못했다. 블라인드 펀드라 알 수 없었다라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이 오늘 확보됐습니다. 펀드 운용사와 투자처, 조국 부인이 알려줬다. 자산을 관리해주고 PC까지 빼내준 증권사 직원이 진술을 했습니다. 이미 조국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이 펀드에 돈이 어디로 투자되는지 알고 있었고 본인한테까지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투자해도 되겠냐 상담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조 장관 투자처 몰랐다. 이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조국 부인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떠나서 아내가 투자처로부터 매달 200만 원씩의 돈을 받았고 아내가 증권관리사에게 이 돈이 어디로 투자되는지까지 상담을 받았는데 남편인 조국 장관은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왜 저와 제 아내는 알지 못했다라고 발언을 했던 걸까요? 이 진술대로라면 조 장관의 그때 발언은 거짓입니다. 잠시 후에 이 논란 상세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증권사 직원은 동양대의 정경심 교수의 PC를 반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PC를 반출하기 전 조국 장관 자택에 있는 집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도 교체를 해주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교체한 하드 드라이브 말고 원래 있었던 그 하드 드라이브를 검찰에 최근 제출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자, 보통 집에 있는 컴퓨터에 하드 드라이브를 교체할 일은 그렇게 흔한 상황은 아닙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아니면 컴퓨터가 아예 못 쓰게 될 경우 이례적으로 하드 드라이브를 교체하는 일이 있는데 이 민감한 시점에 왜 조국 장관은 집에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를 그것도 증권사 직원에게 시켜서 교체하게 한 걸까요? 증권사 직원의 업무가 고객 하드 드라이브 교체해주는 일입니까?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인데요. 왜 증권사 직원은 하드 드라이브를 조국 장관의 집에 있는 컴퓨터를 하드 드라이브를 교체해 준 걸까요? 그 하드 드라이브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던 걸까요? 잠시 후에 이 의혹도 상세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내용이 많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의 일면 제목이 참 흥미롭습니다. 조윤 전쟁, 조국과 윤석열의 전쟁이라는 거죠. 물러설 수 없는 링에 올랐다. 이제는 물러설래야 물러설 수 없다. 출구가 없다. 이겁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조국 수사를 두고 정면 충돌을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집중 보도해드렸던 것처럼 조국 장관이 취임하던 그날 법무부가 검찰에게 수상한 제안을 했죠. 야, 윤석열 빼고 가자.
조국 수사팀에서 윤석열 빼자 이 제안에 이어서 법무부가 연이틀 검찰을 압박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조국 장관도 법무검찰개혁위를 지시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라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자 검찰 내부에서는요, 이거 법무부가 자꾸 수사 개입하면 우리 연판장 돌릴 거다라고 격앙된 반응을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동양대에 이틀 걸쳐서 추가 압수수색까지 진행을 했고 조국 장관의 부인을 추석 연휴 중에 소환할지 말지를 검찰이 지금 검토 중입니다. 이르면 오늘, 어쩌면 내일 추석 연휴 중에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검찰에 소환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자, 이에 대한 반증이라도 하듯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공백 없이 수사하라. 추석에도 공백 없이 수사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검찰은 연휴 중에 사건 관계자를 소환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정반대로 조국 장관은 검찰의 특수수사, 직접 수사를 축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조국 장관이 정면 승부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한편 펀드 운용사와 투자사 대표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됐는데 법원에서는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의자의 사실관계가 충분히 인정되고 증거도 충분하다. 그리고 이 두 명은 결정적으로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몸통은 따로 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밝힌 입장도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정치권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심 회초리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국당은 장외투쟁에 집중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이렇게 스케치했습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를 맞아서 고향에 내려가는 시민들을 마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이례적으로 배웅 없이 장외투쟁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인 시위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현안으로 돌파하겠다라고 밝혔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황 대표의 장외투쟁에 피로감을 느낀다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주제를 바꿔보죠. 최근 뜨겁게 논란이 됐었던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개별 기록관 건립, 무려 세금 172억 원이 든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논란이 됐는데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냈다는 겁니다. 나는 개별 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 도대체 내가 지시 없었는데 이걸 왜 시작했느냐. 모두가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는 시청자들도 당혹해하고 또 기록원 측도 이거 청와대 지시라 검토를 했는데 백지화를 해서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당황한 사건입니다. 대통령의 말씀대로라면 대통령 몰래 누군가가 172억 원짜리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단독 기록관 건립을 추진하고 기록원과 상의까지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 몰래. 그거 누가 한 겁니까?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추석 연휴 첫날 특집 김진애 돌직구 쇼. 오늘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추석 명절도 반납하신 분들입니다.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의 최진영 변호사 모셨고요. 동방경제포럼, 이 국가의 중요한 업무를 맡아서 또 러시아 등을 순방하고 또 안전하게 돌아온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모셨습니다. 그리고 여가부 장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김희정 전 장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병민 박사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세 가지도 함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함께 보시죠. 하드, 조국 장관 집의 PC, 하드 드라이브가 공교로운 시점에 갑자기 교체됐는데 이거를 교체해준 사람이 정경심 교수 동양대 PC를 빼줬던 증권사 직원이었습니다. 이 민감한 시점에 집에 하드 드라이브를 왜 교체했을까요? 그것도 증권사 직원을 시켜서 왜 교체한 걸까요? 그 하드 드라이브, 검찰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의혹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이겁니다. 전제, 윤석열 총장과 조국 장관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연일 검찰을 압박하고 있고
검찰은 연일 조 장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 누구의 승리로 귀결될까요? 잠시 후 상세히 들여다보죠. 세 번째 키워드는요. 공평.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명절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평이라는 키워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과연 대통령의 공평 언급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세 가지 키워드와 새로운 의혹들로 특집 방송 풍성하게 꾸몄습니다. 김재 돌직구쇼 오늘 탑뉴스로 시작합니다. 탑뉴스 주제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겁니다. 동양대 PC 반출에 이어서 조국 장관 자택 PC 하드 드라이브도 교체를 했습니다. 증권사 직원이 교체해 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세한 전말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오늘의 새로운 의혹,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 조국 장관 자택의 PC,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 주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권사 직원 김모 씨, 한투죠, 한투. 한투 직원 김모 씨. 동양대 압수수색 직전에 정경심 교수의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반출해서 아주 친절하게 본인의 차 트렁크에 고객의 PC를 싣고 저 동양대 멀잖아요. 친히 해준 증권사 직원입니다.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죠. 그런데 이것도 놀랄 놀자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검찰에서. 정 교수의 동양대 방문 동행 2, 3일 전에 조국 장관의 자택에 내가 들렸다. 정 교수가 집에서 사용하던 조국 장관 집에 있는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 하드 드라이브를 내가 교체해 주었다. 라고 검찰에서 진술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동양대에 갔을 때도 연구실 내에 있는 PC의 교체 목적으로 새 하드 디스크를 갖고 갔지만 사양이 안 맞아서 컴퓨터를 통째로 들고 나온 거다. 라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자, 지금 이 김모 씨, 자, 한국투자증권 PB의 진술에 여러분들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심 교수는 동양대 PC를 들고 나온 목적에 대해서 집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진술을 했지만 지금 오늘 김모 씨는요, 동양대 PC 갖고 나온 목적이 하드 드라이브를 새 것, 텅텅 빈 하드 드라이브로 교체해 주려고 갔는데 사양이 맞지 않아서 PC를 들고 나왔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정경심 교수의 진술과 하드 드라이브, 컴퓨터 빼낸 투자증권 PB의 진술이 배치되고 있어요. 이 사실에 여러분들 오늘 좀 주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찰은 교체된 하드를 현재 분석 중입니다. 김희정 장관님. 네. 집에 PC 있으시죠? 네. 컴퓨터 네. 몇 년째 쓰고 계세요? 한 5년째 쓰셨습니까? 네, 꽤 오래 썼고요. 예. 요즘은 노트북을 또 더 많이 쓰기도 하죠. 집에 있는 컴퓨터나 노트북의 하드 드라이브 혹시 교체해 본 적 있으세요? 그냥 새 컴퓨터 갈 때 가는 거지 하드 드라이브만 다시 갈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럼 더군다나 네. 그 학교에서 저도 예. 이제 연구실에 있으면 이렇게 학교 관련된 컴퓨터 내가 개인이 사서 넣은 게 아니라 학교에서 사서 준 컴퓨터잖아요.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그 컴퓨터를 집에 들고 가는 것도 상당히 이상했는데 그런 거 교체할 때는 저 투자 운용사 직원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학교 행정실에 이런 컴퓨터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네. 있기 때문에 내가 쓰는데 좀 불편하니까 하드 교체해달라고 하면 그거를 전담하는 동양대 직원이 있을 겁니다. 하드를 교체했다는 건 네. 기존에 쓰던 컴퓨터 하드에는 뭐 문서도 있을 거고 사진도 있을 거고 다운받은 파일도 있을 거고 내가 사용했던 흔적도 있을 텐데 새 하드 디스크로 교체를 하면 이게 싹 깨끗해지죠. 네, 그렇죠. 그럼 이 시점에 조국 장관 집에 있는 하드 디스크 왜 교체한 걸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본인들 얘기로는 학교 간 것 자체가 민감한 시기에 학교에서 뭔가 연구를 하기 힘드니 그거를 가지고 와서 연구를 하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경우에는 기왕이면 밝은 대낮에 오랫동안 보지 못할 가까운 교수들이나 친구 그 학생들에게 인사도 하고 했죠. 내가 나오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인사청문회 기간이라 폐가 되니 내 컴퓨터 들고 가서 집에 가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가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그 새벽에 학교 직원도 아닌 사람이 와서 컴퓨터를 빼갔는데 처음부터 빼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드디스크를 교체를 하려고 했다라는 거는 숨기려는 뭔가가 있었다.
라는 얘기죠. 지금 증거인멸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명백하게 증거인멸이죠. 그런데다가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면 왜 학교 직원이 아닌 서울에서 그 멀리서 3시간 걸리던데 투자증권 직원사를 데리고 가서 새 하드까지 준비를 해갔을까요? 그리고 정말 공부를 하려고 했다면 그 컴퓨터는 왜 트렁크 안에 있나요? 트렁크 안에 숨어서 공부하시려고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맞는 게 없어요. 더군다나 정말로 정정당당했다면 번거지 모자 쓰고 옷 갈아입고 그런 것까지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뭐 하나 앞뒤 말이 맞는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라면 지금 다른 그 투자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자백을 다 하기 때문에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 이미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면 증거인멸을 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전문적이고 여러 차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변 박사님, 네.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왜 집에 하드디스크를 증권사 직원 시켜서 교체했을까요? 증거 인멸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가 용량이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가 90년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2019년도에 살고 있습니다. 마트나 아니면 문구점 가갖고 외장 하드 구매하시면요. 1테라바이트 정도 되는 외장 하드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거 꽂아갖고 하드디스크 부족하면 쭉 옮겨놓으면 돼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지우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나서 압수수색이 들어오게 되면 지웠던 자료도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게 디지털 포렌식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드를 완전히 떼고 새로운 하드를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 대한 기록물은 남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강력하게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택에 대한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라고 하는 게 동양대학교 가기 2, 3일 전이라고 합니다. 동양대학교를 다녀오고 나서 그 다음날에 조국 장관이 기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기자 간담회를 한 3시간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이전에 맞춰서 어떤 방식으로 해명을 하게 될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아마 짜놨을 것이고요. 여기에 따른 이 증거인멸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예.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보니까 SCI 논문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서울대학교에서 쓴 거 아니냐라고 조국 장관에게 얘기하니까 조국 장관이 그건 서울대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를 쓴 거고 예.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는 나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집에서 나오게 되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는 딸의 입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함께 들어가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존재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검찰이 가져가서 분석 중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가 굉장히 불안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예. 없는 것 같고 뜬금없이 정경심 교수가 SNS를 통해서 정경심의 해명 이러더니 검찰 수사 이러면 어떡하냐 각종 얘기들을 쏟아내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오면 올수록 사실상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커지게 됐을 때 검찰의 선택지는 단 한 가지로 좁혀지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조국 장관이 이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민감한 시점에 집에 하드디스크 왜 교체하도록 증권사 직원에게 지시를 한 겁니까? 이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국 장관은 동양대 PC를 빼낸 이유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청문회 때 바로 들어보시죠. 그 압수수색 당하기 전날 가서 그거를 집으로 빼돌렸다가 그걸 다시 제출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집으로 가져온 것도 아니고 한투증권 직원 트렁크에서 발견됐어요, 그 PC가.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라서 아는 그 한투 직원이 운전을 했고요. 하고 난 뒤에 제 차는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좀 가지고 있으라 그랬고 서울에 귀경하고 난 뒤에 만났고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그걸 그대로 임의 제출을 했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조국 장관의 발언과 오늘 한투 직원의 발언이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어요. 동양대에서 PC를 빼간 이유에 대해서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직원이 가서 집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PC를 운반해 준 거다라고 조국 장관은 이렇게 말했지만 오늘 조금 전에 보셨지만 한국투자증권의 김모 씨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기 위해서 동양대 갔지만 내가 들고 온 하드디스크랑 컴퓨터 사양이 맞지 않아서 본체를 아예 들고 왔다.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한투 직원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거나 검찰에서 조국 장관이 거짓말하고 있거나 어떻게 된 겁니까? 실제로 이제 그 조국 장관 부인은 자기가 정상적인 학교 업무를 보기 힘들어서 너무 기자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것을 일을 처리는 해야 되는데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으로 가져왔다라고 해명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조국 장관은 또 청문회에서 또 다른 식의 해명을 했죠.
근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투자증권의 어떤 김모 씨라는 분이 하드 문제를 거론했다라면 이것은 상당히 위정의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이 허우적거릴수록 더 빠져드는 것처럼 다른 옷을 입고 한밤에 갔다든지 또 실제적으로 뻔히 이제 조사하면 나올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애둘러서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얘기인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말하자면 관련된 어떤 말하자면 투자자와 관련해서 기소가 말하자면 구속에 대한 것은 기각됐지만 실제적으로 그러면 여론 자체가 그럼 뭐 조국 장관 집은 왜 정경심 씨에 대한 압수수색은 왜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일미를 스스로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법적으로는 이거 어떻게 보이세요? 정말 저희가 그 사건을 하다 보면은 증거의 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증거의 창고. 증거의 창고. 옛날에야 뭐 이렇게 글로 다 썼지만 요즘은 뭐죠? 딱 하나. 컴퓨터, 핸드폰. 휴대폰. 두 개만 있으면 거의 게임이 끝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증거의 보고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부터 없애겠죠? 컴퓨터 없애고 휴대폰 어떤 식으로 해서 는 갈았다고 얘기를 하죠. 옛날에 뭐 우병우 수석 관련돼서 얘기 나왔을 때 휴대폰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라. 그렇죠. 뭐 그런 지시도 있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검찰이 아마 그 현직 법무장관의 부인에 대한 어떤 그 압수수색 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을지 참 걱정스러운데요. 실제로 지금 오늘 이 정도의 얘기가 됐다고 하면은 아마 검찰로서는 단순히 이 피의자로 소환하는 것을 넘어서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PC에 대해서 학교에서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그것을 집으로 가지고 왔다고 하면은 바로 그 직원을 통해서 집으로 가지고 왔었어야죠. 근데 그게 왜 그 직원의 트렁크에 계속 있었죠?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법적으로 얘기했듯이 단순히 본인의 거를 본인이 없앴다고 하면은 그것이 증거인멸이 안 되지만 다른 사람과 같이 했다고 하면은 정경심 씨에 대해서 직접 이른바 증거인멸 교사죄 더불어서 동양대학교의 컴퓨터지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 사실 자체가 절도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전에 제 기억으로 동양대에서 절도죄로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봤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이 한투증권의 PB 김모 씨 같은 경우에는 절도죄 그리고 증거인멸죄 이 부분으로 해서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만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경우에는 아마 본인의 어떤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보이는데 아마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도 어쨌든 이를 숨기기보다 술술술 얘기를 하는데 누구의 말이 맞겠죠?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누구의 말이 맞겠죠?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시청자들 아주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거예요? 답을 해주셔야죠. 지금 본인으로서는 어쨌든 다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본인의 어떤 죄를 낮출 수 있는데 결국 이렇게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말이 엇갈리면은 결국 어느 순간 서울중앙지검 어떤 수사실에서는 이 한국투자증권 PB 김모 씨와 정 교수의 대질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검찰이 이 한국투자증권 한투 직원에게 당연히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 동양대까지 왜 갔느냐? 그리고 왜 PC까지 날라줬느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 교수가 요청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 컴퓨터를 빼내기 위해 영주까지 내려간 건 VIP 고객인 정 교수의 부탁 때문이다. 지금 보세요. 이 한국투자증권 PB 김모 씨도 증거 인멸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처벌의 위기에 놓여 있는 김모 씨가 검찰에서 진술을 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 지금 발빠르게 저희 취재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건데 나는 증거 인멸할 생각이 없었고 나로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VIP 고객인 정 교수의 부탁 때문이다라는 건데 자, 허은하 교수님 증권사에 계좌 있으신가요? 저요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죠. 저도 하나 있는데 증권사 직원이 혹시 허 소장님 집에 있는 뭐 PC를 교체해주거나 아니면 허 소장님 저 대학교 집무실에 있는 노트북이 고장나서 뭐 바이러스를 치료하러 거기까지 간다던가 그랬다는 적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그 정도로 자산이 없어서 아마 그렇게 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거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PB라는 게 프라이빗 뱅커라고 해서 개인 자산 관리사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은행 가면은 이렇게 번호표 뽑아가지고 일 처리를 하거나 이제 그게 어려우니까 온라인 스마트폰으로 일을 하지만 PB가 관리하는 고객들은 개인적으로 관리를 해줍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자산의 한 1% 정도 되시는 분들이고요. 거기에 VIP가 되려면 우리나라 자산의 0.01% 정도는 되어야 VIP 고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경심 교수 투자한 금액이 뭐 한 10억 남짓인데, 물론 10억 뭐 저희들 같이 평범한 사람한테는 억소리 나올 얘기지만 10억이면 이런 거 다 해줘요? 제가 이제 증권이라던가 은행에 PB들 교육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VIP는 그 정도 되면 되기가 어렵습니다. 한 100억은 돼야. 좀 더 많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아요. 100억보다 더 많아요. 그래야만 2-3시간 운전해서 거기까지 가서 그 일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해준 거예요, 이 김모 씨? 그러니까 뭔가 돈이다거나 아니면은 정 교수 자체가 누구의 아내다라는 걸 알아서 내가 이걸 해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나 무언가의 이유는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개인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비용 이상을 갖고 있어야만 그 정도의 관리를 해준다. 일반 아마 지금 PB 관리를 받는 VIP들도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예. 저 정도까지 해주는데 왜 나한테는 그 정도 안 해줘? 나한테는 그 정도 안 해줘.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아레난이라는 게 있어요. 자신의 역할과 책임이 있죠. 그 직업에 대한. 증권사 직원은 돈을 불려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산을 주시면 지금 은행에 얼마의 자산들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관리하시면 지금의 돈보다 몇 배의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고 그러한 책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컴퓨터에 무언가 저장하는 하드디스크를 바꾸는 일까지 해줬을까? 그게 자산과 관리가 있다면 그 일을 해줄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그 일이 아니라면 그거는 우리가 집에서도요, 컴퓨터 고칠 때요,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게 하드를 끼우는 것 외에는 센터에 저희 들고 갑니다. 본체를 들고 가요. 네, 그분들이 오셔서 저희 하드디스크 교체해준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보통 아마 VIP는 가능할 것 같은데, 네. 그걸 왜 증권사 직원이 가서 해줬을까라는 의심이 들고요. 모든 직장인들은 자기만의 아레날, 그 자신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 그런데 그 역할과 책임에 맞는 일을 한 건가라는 의심이 정말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적이지 않다. 허 소장님이 네. 명쾌하게 결론 내려줬습니다. 제 그 증권사 직원은 전화 이렇게 드려서 뭐 물어보면 저 보러 오래요. 그죠. 우리가 가죠. 자기 시간에 맞춰서 저 보러 오래요. 가도 없어. 번호표 기다리래요, 뽑아야지. 또 가도. PB는 사실은 그 금융회사에서 제일 똑똑하고 그럼요. 제일 능력 있는 친구들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그 금융기관 PB의 기준을 봤더니만 가도 없어. 그 낮은 데 같은 경우에는 한 2, 3억, 높은 데는 한 5억. 좀 더 어떤 PB 중에서도 특히 돈이 많은 사람들을 해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한 50억 정도 자산을 할 경우에 50억? 하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가족들에 대한 어떤 보면은 결혼하는 것, 학교 예. 가는 것, 이런 것까지 커뮤니티를 다 해준다라는데 아마 이런 일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참 그 황당한 것이 PB는 정말 바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PC를 고치는 걸 시킨다는 정말 그 발상이 정말 너무나 어이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PB가 정경심 교수 말고 남편 조국 장관을 만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정경심 교수의 남편이 장관 당시 후보자였다는 사실을 PB가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이 안 물어봤으면 바보겠죠. 물어봤어요. 정 교수가 조 장관 부인이라는 사실은 당연히 알고 있었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조 장관을 3차례 만난 적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본인이 잘 아는 지방에 있는 교수님의 부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한참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전국에서 뭐 한글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조국이라는 이름은 다 할 수 있을 텐데 조국 당시 후보자의 부인의 부탁이었기 때문에 더 거절하기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당연히 집에 가서 컴퓨터를 교체할 때도 그러니까 정 교수 집이니까 교체한다가 아니라 이게 앞으로 법무부 장관 될 수 있는
조국, 당시 후보자의 집이라는 거를 인식하고 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또 하나는 조국 교수가 조국 이제 장관이 되셨으니까, 그런데 당시 후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실망한 건 뭐냐면 과거 교수일 때 했던 말과 실제로 살아온 말이 일치되지 않는 거에 대한 실망을 1차로 안겨줬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기자회견장과 인사청문회장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대답해 주기를 바랬는데 주로 한 대답이 뭐냐면 나는 모른다. 예. 뭐 부인이 다 했다. 그럼 뭐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저렇게 뭘 모르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니 저렇게 뭘 모르는데 심지어는 우스갯소리로 뭐 내 부인인지도 몰랐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아니냐라는 세간의 그런 아주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PB를 3차례나 만났고 자기 집을 드나들면서 PC까지 교체할 정도다. 민감한 시기에 조카하고도 전화도 안 하면서 자기 집에 외가 사람을 들여서 정말 중요하고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컴퓨터까지 남이 손을 대는 거를 몰랐을까요? 그러면 과연 이 증거 인멸에 대한 책임을 정 교수만 지어야 될까요? 조국 교수는 정말 몰랐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해야 되고, 그렇게 몰랐고 재산 관리는 다 부인이 했다라고 하면서 PB를 3차례나 만나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그것도 이제는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하드디스크와 관련된 정말로 다양한 이야기들 한번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댓글로 좀 의견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조국 장관은 청문회에서 이른바 조국 장관 가족의 펀드라고 불렸던 이 사모펀드에 투자된 돈이 어디로 투자되는지 일절 알지 못한다. 왜냐?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라고 수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의 그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이 오늘 또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모른다던 투자처. 정경심 교수가 먼저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PB가 오늘 또 등장하는데 조국 일가가 14억 원을 무려 투자한 거의 올인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가 이렇게 본인의 PB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 우리 먼 친척이 운영하는 게 바로 그 코링크 PE라는 게 있는데 이 사모펀드 좀 한번 검토 좀 해줘 봐봐요. 그리고 이번에 이 코링크 PE 먼 친척이 운영하는 건데 거기서 좀 어디에 투자를 했어요. 2차 배터리 개발 업체라고 WF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이 투자해도 될지 말지 어떤 회사인지 좀 알아봐줘요. 라고 부탁을 했다. 그런데 조 장관은 청문회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알지 못한다. 들어보시죠. 조국 패밀리가 펀드 지배한다. 저거 사실이면요.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그죠? 네, 제가 전혀 관여한 적 없습니다. 제 처가 펀드 들어간다는 생각하고 여러 펀드 이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게 지금 말하는 사모펀드인지 뭔지 자체를 몰랐습니다. 조국 장관은 나도 모르고 내 아내도 알지 못한다라고 밝혔지만 정경심 교수는 적어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PB에게 WFM에 투자해도 되는지 문의까지 했을 정도라면 조국 장관의 방금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데 김용주 의원님 네. 몰랐다면서요. 내 아내도 몰랐다면서요. 블라인드라 몰랐다면서요. 실제로 이제 사모펀드라고 하는 방금 이제 발언에 보면 사모펀드의 일종이다라고까지는 알고 있었던 듯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완전히 몰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그동안의 청문회 과정에서 블라인드 펀드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블라인드 펀드라고 하는 것은 투자금을 모을 때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를 밝히지 않고 난 다음에 돈을 모은 상태에서 투자처를 선정해 가는 과정일 뿐이지 모은 돈에 대해서 어디에 투자하는 것 자체를 모르는 펀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될 수가 없고 그것은 서비스를 안 해주는 거죠. 돈을
투자를 한 사람의 어디 투자하는지는 알려줘야 됩니다. 처음부터 여기에 투자합니다. 돈 넣으세요는 아니다. 아니더라도 그래서 어디에 그런 돈이 면에서 나간다. 네네. 그럼 당연히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반인들의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정경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투자한 것에 대해 왜 궁금 안 하겠습니까? 자기 돈을 1,000만원을 넣었던 1억을 넣었던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그런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조 후보다도 상식적인 예. 측면에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나는 잘 몰랐지만 당연히 일반인들이라도 내 돈 1,000원 투자했는데 어디에 투자하는지 이익이 발생되는지 손해가 발생되는지를 모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자, 김 장관님. 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오늘 뭐 동아일보, 조선일보, 뭐 한국일보 일면에 다 대문짝만하게 보도되고 있는 게 바로 이건데 조 장관의 발언, 국민들 앞에서 했던 그 청문회 발언이 이른바 작정하고 거짓말을 한 것이냐 아니냐를 어느 정도 판가름할 수 있는 진술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조간에서 보도하고 있는 건데 조 장관의 발언과는 정면으로 배치되게 정경심 교수가 이 돈이 어디에 들어가고 어디에 투자되는지조차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전에. 그렇죠. 운용사가 따로 있고 그 운용사가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투자사가 따로 있는데 저 컴퓨터까지 옮겨주고 한 아주 가깝게 지낸 PB에게 콕 찍어서 회사 이름까지 얘기할 정도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저 블라인드가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사전 상의까지도 했어요. 그런데다가 더 놀라운 거는 그 회사에서 조국 당시 후보가 후보로 지명되기 직전까지 월 200만 원씩 1,400만 원이나 받아오던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깊숙하게 관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돈 받아오던 회사라는 측면에서도 당시 조국 후보가 인사청문회에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분명히 부인하고 상의를 해서 답을 했을 텐데 지속적으로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 아내도 몰랐다. 네, 그렇다면 인사청문회 때 서로 모르게 하겠다라고 답을 한 건지 정말 그러면은 뭐 대화라고는 일처하고 살지 않는 건지 궁금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조국 후보 기준으로 하면 위증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인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용하고 투자하고 분리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 정면으로 배치한 거지 않습니까? 두 군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짓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조국 당시 후보가 부인이 투자하게 된 것은 그 한국투자증권 직원이 권유를 해서 투자한 것처럼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한국투자증권 직원 말에 의하면 직원이 권유를 한 게 아니라 거꾸로 조국 후보 부인이 물어봐서 잘 살펴보고 투자하고 해라라고 했다는 면에서 역시 거짓말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두 번째 거짓말을 뭐냐면 저 회사가 일반적인 회사가 아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2차 전지. 이번 정부의 핵심 정부 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갈아탄 회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거짓말이 나옵니다. 정경심 교수가 내가 원래 그 회사가 옛날에는 영어 교재 만들던 회사였거든요. 영어 교재 뭐 이런 거 해주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이미 정 교수가 투자하던 당시에는 영어 교재 더 이상 안 하고 완전히 다른 2차 전지 사업으로 바뀐 다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도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당시 후보 기준으로 후보도 거짓말을 했고 부인도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도 있고 청문회법 위반도 있고 아까 여당 의원님이 질의 잘 하셨대요. 공직자윤리법 위반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 법상 이제는 조국 장관도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자, 조국 장관이 왜 저와 아내는 알지 못한다라고 청문회에서 재차 얘기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을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오늘 김진애 눈치구조 특집으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빅뱅 석궁 열차라고 제목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멈추지 않는 열차에 올랐습니다. 서로 정면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열차입니다.
이 열차가 언제 부딪힐지 알 수 없는 일촉즉발의 초긴장 상태인데요. 검찰에 따르면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를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소환할 가능성까지 얘기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추석 소환, 추석에도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지시를 했어요. 이 검찰 관계자들의 얘기에 따르면요. 검찰은 정경심 교수 등등 사건 관계자들을 추석 연휴에 소환할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 어쩌면 오늘부터예요. 오늘 아니면 내일 정경심 교수를 포함해서 조국 장관의 가족들이 검찰에 소환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라라고 말입니다.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됩니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 두 분의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중에서 이제 검찰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부터 먼저 보도를 해 드릴 건데, 최진영 변호사님, 추석 연휴에 지금 검찰은 조국 장관 가족들 소환할 수도 있다. 특히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오늘 내일 소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추석에 부른다는 것은 사실 조국 후보자 가족을 굉장히 배려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그 중요한 어떤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 언론 보도를 할 때 축소하려고 하면은 주말 같은 데 하죠.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덜 가지니까. 사실 그 다들 지금 휴가 가고 뭐 놀러 가고 해서 이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지금은 떨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정경심 교수를 배려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배려하건 뭐건 지금 얘기했었던 지금 그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추석에도 업무에 공백이 없게 하라라는 것은 사실상 이번 추석 기간에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해서 최대한 이 수사의 어떤 그 속도를 오히려 늦추는 것이 아니고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초단기간 내에 끝내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번 그 연휴 내내 이 서초동 검찰청 불이 환할 것 같습니다. 결국 그 가장 핵심은 정경심 교수가 과연 언제 소환될 것인지 이 부분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늦어도 이번 주말 내로는 불려올 가능성이 높고 더불어서 이미 압수수색과 관련자들에 대한 핵심 그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 정경심 교수 측도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님들을 한마디로 이미 기소된 것 같은 경우에는 그 판사 출신 정관에 굉장히 유명한 그 로펌 변호사를 선임을 했고 지금 그 검찰 측 대응하기 위해서는 검찰 출신으로서 전직 김앤장에 계셨던 변호사님을 지금 선임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것을 보면은 아마 그분들 이번 추석 쉬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예. 자, 조국 장관의 부인이다라는 내용을 빼고서 생각해보면 정경심 교수에게 일단은 증거인멸 혐의, 하드디스크 교체, 동양대 PC, 검은 번거지 등등 증거인멸 혐의. 두 번째가 사문서 위조, 동양대 총장상 표창장을 날조 위조했다라는 의혹. 정경심 교수의 PC에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는데도 총장 직인 파일이 여러 개 있었다라는 것.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자본시장법 위반. 사모펀드의 운용사와 투자사를 모두 다 알고 있었고 개인 PB에게까지 이거를 얘기했다라는 정황들. 크게 세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장관의 부인이라는 사실만 빼보면 검찰이 이 세 가지 의혹과 지금 나온 정황만 고려해봤을 때 김배인 박사님 소환을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소환을 늦추게 되면 그 사이에 증거인멸이 얼마나 더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아주 빠르게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총장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을 겁니다. 지금 총장으로서 검찰이 해야 될 일을 하라고 해서 검찰이 해야 될 일을 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굉장한 압박이 들어옵니다.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권력, 청와대의 핵심 실세였던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수사가 진행돼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여권의 핵심 또 실세라고 볼 수 있는 수석 대변인,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나서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당시 후보자 시절에 낙마시키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방송에서도 이야기까지 합니다.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잘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여권 핵심 실세들 청와대까지 나서서 조국 장관 비호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도를 걸어가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밖에 없다. 아마 이런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전에 저는 한투 직원의 증언 중에 굉장히 유의미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거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투 직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정경심 교수로부터 들었던 게 먼 친척이 운용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은 사실상 더 이상 뭐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블라인드 펀드를 바탕으로 투자를 했고 거기에 대한 운용에 대한 주체에 대해서 모르는 게 당연한 일이었고 오촌 조카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먼 친척은 오촌 조카를 얘기하는 것 같고 오촌 조카가 실질적인 펀드를 지배하면서 운용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정경심 교수가 함께 개입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추정되는 모습 속에서 검찰은 당연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한투 직원의 증언 중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사실상 정경심 교수가 이 펀드에 운용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인터뷰 내용까지 나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건대 정경심 교수가 아마 사모펀드를 이 바탕으로 하게 되는 고강도의 수사를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아직까지 검찰은 사실상 조국 법무부 장관이고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주변인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좀 열을 올렸던 상황으로 보는데요. 지금부터 아직 하지 않았던 것은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과 휴대폰에 대한 수색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일에 대한 조사들을 마치고 나서도 여전히 증거인멸이라든지 모든 사건에 대한 중대한 혐의를 부인하고 나선다라면 그 이후에는 소환조사뿐만이 아니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있다고 봅니다. 검찰이 하고 있는 일, 이번에는 법무부가 하고 있는 일, 요 며칠간 저희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국 장관 특수부를 겨냥해서 연일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조국 장관이 어제 이렇게 지시했어요. 한 2호 지시쯤 될 것 같은데 1호는 이제 인사권 행사하겠다. 2호 지시가 이거죠.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등 검찰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하라. 사실상 조국 장관을 수사하고 있는 특수부를 출소하라라는 지시로 검찰 내부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상 조국 가족 수사팀에 대한 장관의 압박이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 지금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법무부는 조국 장관 취임 첫날 검찰에게 야, 니네 총장 빼고 가자. 니네 총장 빼고 가자라고 제안을 했다. 어제 저희 보도해드렸죠. 이에 대한 대답일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이 원로 검찰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직을 걸고 이번 수사를 하겠다. 검찰이 직을 건다는 건 검찰이 자기 목 건다는 거예요. 윤석열 목 걸고 수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일부 검사들은요. 법무부가 수사 개입을 한다면 형 검사들이 연판장을 돌리는 등 강력히 반발을 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법무부는요. 어제 이렇게 제안했죠. 윤석열을 배제한 특별수사단을 꾸려서 조국 장관 일가 수사를 맡기는 게 어떻겠느냐. 누가 제안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이성윤 국장이 한동훈 대검 반부패 부장, 고검장이죠. 조국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그에게 전화 걸어서 니네 총장 빼고 가자. 그리고 법무부 차관, 김호수 차관이 강남일 대검 차장에게 비슷한 제안까지 하고 있는 상황. 딱 보면 지금 법무부, 조국의 법무부와 윤석열의 검찰이 서로의 직을 걸고 있는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야, 이거 진짜 뭐 퇴로가 없어요. 퇴로가 없이 한 정점을 향해서 서로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번 추석 연휴 때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검찰에 소환이 되고 혹은 더 나아가서 뭔가 영장까지 나온다면 대통령으로서는 좀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를 장관으로 앉힌 이유는 검찰개혁이고 검찰개혁의 핵심은 특수부를 비롯한 지나친 검찰의 수사와 권능을 줄여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조국 후보가 장관이 된 걸 우려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기 당사자의 수사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수록 이성윤 검찰국장이라든지 김호수 차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말을 조심하고 액션을 안 했어야 됩니다. 예. 이건 왜냐하면 바로 지금 자기 장관과 관련된 검찰에 대한 지감독을 법무부가 해버리는
그렇게 되면 이제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원래의 초지의 어떤 그 기본 핵심적인 과제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예. 왜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를 개입하게 되냐? 이것은 개혁이 아니고 적폐다. 이렇게 될 수 있고 많은 검찰의 반발이 있다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의지 또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장관으로 만든 이유가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취지가 무색해진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성윤 검찰국장이나 김호수 차관이 한 행동은 매우 잘못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도 나는 몰랐다. 입조심 하나로만 할 문제는 아니다. 지금 그게 지금 초동부터 흔들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지금 법무부가 우리 여권 실세 참여정부 때도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우리 김영주 선배 의원의 이 정말 뼈아픈 질책을 법무부가 지금 새겨들어야 할 때라고 저 개인적인 정치부 출신 기자로서 사족을 좀 붙이고 싶은데 이들이 누구이냐. 니네 총장 빼고 가자라고 제안했던 분들이 누구인지 오늘 언론의 분석도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윤석열을 배제하자라고 제안을 했던 두 분이 문재인 정권과 깊은 인연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김호수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는 사실 법무부 장관에 수차례 거론됐었어요. 조국 장관 전에 김호수 차관 장관 간다. 김호수가 장관 간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 지난 5월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총장직을 두고 경쟁을 벌이기도 했었던 핵심 인물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이 물러날 경우 김호수 차관이 차기 검찰총장 1순위다. 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성윤 검찰국장은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 윤석열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반장을 했습니다. 당시 상관, 직속 상관이 바로 현 대통령,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 친밀했던 분들,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과 친밀한 두 명이 공교로운 시점에 친히 나서서 윤석열 빼고 가자라고 제안을 한 게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김 장관님, 이거 그냥 법무부에서 알아서 제안을 한 게 아니라 혹시 윗선, 혹시 위에 의지가 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불필요한 오해까지 지금 번지고 있어요. 저런 인연 때문에. 아니, 문제가 크죠. 위하고 상의를 했어도 문제가 있고 상의를 하지 않았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상의를 했다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해서 완전히 무슨 개인 비서진으로 운영을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개입을 한다면 새로운 범죄 사실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거죠. 피의자의 가족으로서. 그런데 만약에 알지 못했다라면 지금 조국 장관이 이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으로 가야 된다라고 강조한 이유는 바로 검찰 개혁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검찰 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권력으로부터의 수사권의 엄정한 독립과 중립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권력과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 개입을 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성으로 얘기한 조국 장관의 1차 핵심 과제인 검찰 개혁에 정면으로 반하는 짓을 본인이 데리고 있는 차관하고 검찰국장이 했다면 지금 조국 장관이 본인의 검찰 개혁의 의지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차관하고 검찰국장 인사 조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역시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 하겠구나라고 믿어주죠. 진정성의 바로미터는 이 두 분을 인사 조치하느냐 안 하느냐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 개입하지 않는 건데 자기가 장관으로 오자마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 개입하는 사람을 차관과 검찰국장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인사 조치를 하는 걸 보인다면 정말 검찰개혁 하겠구나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답변하는 게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정말 검찰개혁에 직접적으로 도전했던 두 사람에게 어떤 조치를 하는지 이제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은 이럴 때 발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오버랩돼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했을 때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여권의 핵심 실세인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국회의원이 청와대까지 언급을 하면서 전화를 했잖아요. 하필이면 전화 내용이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술에 대해서 좀 조작하는 내용이었었죠. 근데 그때도 전화 받았다라는 것도 처음에 인정 안 하다가 전화 받았는 건 인정했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진술을 했잖아요.
역시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차관하고 검찰국장이 민감한 시기에 검찰의 핵심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수사권 다른 데서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왜 늘 조국 장관 주변에는 이렇게 권력 실세들이, 핵심 실세들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하는 일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일어나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지는 지점입니다. 자, 해명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호수 법무부 차관의 해명도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관으로부터 독립된 수사팀을 꾸리자는 취지였다. 자, 장관으로부터 독립된 수사팀을 꾸리자는 취지다. 그러니까 정반대로 지금 김호수 차관은 얘기하죠. 총장을 제치고 수사하자라는 게 아니라 조국 장관으로부터 독립된 수사팀을 꾸리자는 취지다. 그러면서 조 장관께 보고하지 않았고 청와대나 여권과 상의한 적도 없다라고 해명합니다. 그리고 수사가 잘 돼도 안 돼도 부담, 정말 가시방석, 괴롭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최진영 변호사님, 지금 김호수 차관의 해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을 땡땡땡으로 아시는 것 같습니다. 땡땡땡을 말씀하지 마세요. 예, 땡땡땡이라고만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조국 장관님이 이 서울법대 시절에 쓴 책이 있습니다. 이른바 진보집권 그 플랜이라는 것인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하는데 그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검사에 대해서는 나가라라고 하면 된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지금 현실화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속으로 좀 도대체 지금 뭐가 이루어지고 있지에 대해서 좀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여기에서 키워드는 뭐냐면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검찰 내부에서도 그와 같은 반발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검찰 수사 무슨 위법성이 있습니까? 물론 의도에 대해서는 정치적이다 뭐라 얘기가 있습니다만 범죄 혐의를 잡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정점이 있는 사람을 수사에서 배제시키고 그러면서 다른 수사를 꾸리자라고 하고 나아가서 취임 일성이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강화하고 특수부를 축소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대해서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지난 전 정권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체육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당시 같은 경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그 국무회의나 뭐 이런 데서 누구 한 사람을 찍어서 참 나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고 그것이 결국은 비서실장을 통해서 문화체육부 장관까지 간 다음에 그 당시 문화체육부 차관이었던 이 그 노태강 그 국장한테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됐죠? 줄줄이 다 직권남용으로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이 이 사건과 오버랩되고 있는데 아마 김호수 차관도 아차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지 않습니까? 쓸 것 같습니다. 자, 검찰 내부에서는 뭐 연판장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세 번째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대통령이 추석 인사 메시지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공평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활력 있는 경제가 서로를 넉넉하게 하고 공정한 사회가 서로에게 믿음을 주며 평화로운 한반도가 서로의 손을 잡게 할 것입니다. 보름달이 어머니의 국원등과 작은 창문에까지 세상을 골고루 비추듯이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나라를 소망합니다. 자, 지금 고려대, 서울대, 그리고 우리 연세대까지 오늘 딱 얘기 보겠지만 대학생 20대 청년들이 이게 공평한 사회냐, 이게 공정이냐, 이게 정의냐라고 촛불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 딸과 아들이 받았던 특혜와 반칙 의혹들 때문이죠. 대통령의 추석 메시지가 공정과 공평이었습니다. 허은하 소장님,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메시지. 그러니까 PI 전문가라던가 메시지 담당관이 좀 꾸중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아랫사람들이 잘못한 거다. 아랫사람들의 분명한 잘못 같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정할 때는 우선 문을 열어야 됩니다. 누구의 문? 듣는 사람의 귀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 키워드는 선정이 아주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 말을 할 때가 아닌데 아무래도 시장 조사라던가 기본적인 트렌드 조사를 더 확실하게 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저 말을 들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크게 보여야 하고 환해 보여야 하는데
조국 장관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는 완전히 잘못된 메시지입니다. 또한 두 번째 잘못을 말씀을 드린다면 메시지를 어른이 리더가 전달을 할 때 그 리더의 말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아마도 PI 담당관이라던가 그 메시지 담당관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일반 조직원들은 리더의 말 하나로 움직입니다. 가끔은 리더가 기침 하나 하는 거, 리더의 표정을 보면서 오늘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본인이 보고할 것도 보고하지 못하는 게 조직원들입니다. 우선 이 메시지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조직원입니다. 저 메시지를 듣고 어떠한 일을 하라고 저러한 메시지를 주신 건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국민입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 마음을 좀 읽어주시고 우선 말이 들릴 수 있도록 귀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 키워드 선정이 아주 잘못돼서 누가 떠올랐다? 바로 그 조국 장관이 떠올랐다라는 거죠. 모든 메시지는 대상자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에 대한 잘못,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환하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조국이 보인다. 네, 또 다른 사람이 보였다라는 것은 아주 큰 메시지의 오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조국 장관이 장관을 하고 첫 공식 행보로 20대 청년들을 어제 만났습니다. 그런데 비공개로 면담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국 장관 첫 행보, 정의, 공정, 희망, 파이팅! 어제 조국 장관이 청년 시민단체 11명과 비공개로 면담을 했어요. 구의역 사고 김군 친구들과 코레일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참석을 했는데, 자, 비공개로 했지만 저희들이 취재했어요. 참석한 A씨는요, 조국 장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 잘 만난 것도 능력이라고 떠들어대던 금수저들의 들러리가 돼야 하냐. 또 그 자리에 참석했던 B씨 청년은요, 부모의 삶이 그대로 대물림되는 사회가 정말 공정한 사회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C씨 참석 청년입니다. 청년은 미래인데 자꾸 일회용으로만 취급을 받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김명일 박사님. 네. 청년들과 면담을 했는데 비공개로 면담을 해서 저희 방송 카메라들이 전혀 들어갈 수가 없었고 저희들이 참석한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들었더니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법무부에서 왜 비공개 면담을 했느냐라고 기자들이 물었는데 장관께서 불편하실까 봐 비공개로 면담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럴 거면 왜 만났습니까? 비공개로 할 거면 왜 만났고 왜 이런 사진들이 공개가 됐는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인데요. 진보 성향의 청년 단체의 학생들과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저 자리에서 저 청년들이 물어봐야 되는 건 당연하게 조국 장관에 대한 자녀에 대한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걸 묻지 않았다래요. 그래서 왜 안 물어봤냐라고 하니까 오늘자 실린 인터뷰를 보면 장관이 불편할 것 같아서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저 자리에 서 있던 청년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별로 내고 싶지 않습니다. 저 행사 자리를 기획했던 조국 장관에게 쓴소리 좀 던지고 싶은데요. 오늘자로 조간신문의 많은 인터뷰에는 조국 장관이 제자이기도 했고 청문회 과정에서 조국 장관에게 쓴소리를 내뱉었던 금태섭 의원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그 금태섭 의원이 왜 이렇게 조국 장관에게 싫은 소리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조국 장관이 동문서답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전혀 공감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읽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조국 장관이 최소한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과 그리고 청년들의 이러한 실망설인 분노에 대한 목소리에 대해서 일말의 공감이 있으면 저런 행사 하시면 안 됩니다. 조국 장관이 이번 추석을 맞아서 가야 될 곳은 저 청년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부산대학교에서 본인의 자녀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여기 대해서 100번, 1000번 그들이 갖고 있는 분노에 대해서 사과하고 어떤 방식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는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조국 장관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이런 행사들에 대한 모습으로 국민들의 눈살 찌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청년들 목소리 듣고 싶으시면 그 서울대 연세대 촛불 집회 한다니까 거기서 가면 진짜 청년들 목소리 들을 수 있겠군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플 시간입니다. 하플 4인방. 오늘은 누가 나오셨는지 직접 한번 만나보시죠. 첫 번째 하플 주인공은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두 번째는 금태섭 의원. 세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 네 번째는 대통령 기록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조국 가족펀드의 실소유주로 꼽히는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 씨. 사모펀드 의혹이 터지자 지난달 중순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회사 주식을 담보로 2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대출받아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행적이 묘연한 상황. 조 씨의 해외 도피가 장기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가 필리핀에서 베트남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조 씨가 얼마 전 투자사 측과 통화하던 중에 베트남으로 옮길까 한다라고 말했다는 것.
하루에 두세 통씩 전화를 주고받던 조 씨와는 조 장관의 청문회가 있던 지난 6일부터 연락이 끊겼다고 하는데요. 조 씨의 070 국제전화 번호는 현재 해지된 상황. 조국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오촌 조카 조 씨. 그만큼 소환 조사가 필수적인 인물인데요. 의혹 규명을 위해 누구보다 조카 조 씨의 신병 확보가 시급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지금 2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대출받아서 필리핀에 갔다가 지금 베트남으로 넘어갔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지금 도피 자금일 거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네. 사실 그렇게 되면은 물론 우선은 그 여러 가지 의혹의 책임 또 급격하게 청문회 동안에 짜맞추기를 한 의혹에 대한 어떤 그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실제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잠적했을 때 수사가 마지막 매듭을 짓지 못해서 이렇게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그런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끝까지 윤석열 사무총장이 검찰총장이 잡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랬을 때 과연 이 조국 장관이 지니는 혹은 문재인 정부가 지니는 부담이 매우 크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지금이라도 말하자면 조국 장관은 빨리 이 본국으로 들어와서 자백하고 수사를 받을 것을 종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오촌 조카 과연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안 잡는 걸까요? 못 잡는 걸까요? 두 번째 악플 주인공 만나보시죠.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다른 여당 의원들과는 달리 당시 조 후보자에게 공감 능력이 없다며 쓴소리를 날린 금태섭 의원. 민주당의 엑스맨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가벼이 여길 수 없었던 그의 그 지적. 금태섭의 돌직구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데 후보자가 지금까지 해온 말과 실제 살아온 삶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우연히 젊은이들을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조국 후보자의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공감 능력이 없는 것 아닌가요?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후보자가 지금까지 인터넷에 올린 많은 SNS에 대해서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바로 우리 편을 대할 때와 남의 편을 대할 때 기준이 다르고 따라서 편가르기를 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공정함을 생명으로 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큰 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이 맞는 것이냐는 많은 이들의 의문을 대신해 국민의 대표로서 젊은 세대의 분노를 전달할 의무를 다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는 금태섭 의원. 3천 건의 문자 폭탄을 받았다고 해요. 3천 건, 그거 세고 앉았었군요. 후폭풍도 만만치 않았지만 검증이라는 청문위원회 책임을 다했을 뿐이라며 금태섭 의원이 좀 담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조국 장관의 뒷끝 논란을 불러왔던 문자 패싱 사건 역시 이후에 기사 보도 후에 조 장관의 전화를 받았다면서 사적으로는 좋은 관계다라는 발언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2년 넘게 수감 생활을 이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구치소 밖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며 두 차례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당시 검찰은 수용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형 집행정지 불허와 별개로 치료에 최선을 다했으나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의 외부 병원 입원을 결정했는데요. 이에 어깨 통증을 호소하던 박 전 대통령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16일 외부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로써 지난 2017년 3월 31일에 구속된 이후 900일 만에 구치소를 나서게 됐는데요. 의료진은 재활까지 3개월 입원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제 행안부 국가기록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2년 개관을 목표로 세금 172억 원을 들여 문 대통령의 개별 대통령 기록관을 설립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재임 중인 현직 대통령이 국민 세금으로 자신의 대통령 기록관을 세우는 게 맞냐는 등의 비판과 함께 큰 논란이 일자 어제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록관 논란에 대해 자신은 원치 않는다, 몰랐다며 불같이 화를 냈다고 전한 것입니다. 개별 기록관을 만들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며 백지화 판단 역시 국가기록원 몫으로 남은 상황. 하지만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BH협의라고 적힌 지난 5월 국가기록원의 문건을 공개하며 청와대 실무자가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의 퇴임 이후와 관련된 민감한 문제를 정부가 과연 대통령과 청와대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남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기록물을 이제 보존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일인데
기존의 대통령의 기록물이 보존되는 기록관이 있잖아요. 뭐 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다 있잖아요. 그렇죠. 역대 대통령 기록관이 같이 함께 있음으로써 역대 정부 간의 비교도 해볼 수 있고 한 자리에서 또 이렇게 좋은 사례, 나쁜 사례를 뽑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거는 그게 이제 넘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제2 대통령 기록관이라든지 형식으로 해서 다 같이 쓸 수 있는 기록관을 하거나 또는 증개축이 아니라 완전히 맞춤형으로 문재인 대통령만을 위한 별도 기록관을, 그것도 나오는 얘기가 뭐 부지도 양산에 있는 뭐 저기 사택 부근에 뭐 알아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개인형 맞춤형으로 알아보고 있다라고 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 새로 짓겠다던 기록관에는 문재인 대통령 다음에 취임하시는 대통령의 기록물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당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거거든요.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몰랐다라고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행인지 불행인지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추진을 대통령께서 몰랐다라고 하시니 내년도 예산안 잡혀 있는 거는 빠져도 되겠네요. 그럼 앞으로 170억 원 정도는 개인 기록관에 안 써도 되니까 그건 다행인데 네.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의 의중을 직접 확인하는 게 청와대 비서진의 기본 업무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 전용기 문제라든지 또 대통령의 기록관 문제라든지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문제라든지 이렇게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의 재가가 내려져야 되고 뭐 지금 문건에도 BH가 관여됐다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대통령 사칭해서 그렇게 대답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직원 인사처벌해야 되고 BH랑 상의하지 않았는데 국가기록원이 그런 식으로 기록을 남겼다면 국가기록원장에도 인사가 있어야 되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역시 또 오버랩되는 장면이 있어요. 요즘 왜 이렇게 다 책임자가 모르는 일을 밑에 사람들이 막 마음대로 합니까? 이렇게 공무원 기강이 없어요? 왜냐하면 조국 법무부 장관도 모르는 사이에 차관하고 검찰국장이 검찰총장 빼고 특별수사팀 만들자라고 얘기를 해서 법무부 장관도 모르는 새에 차관이랑 검찰국장이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대통령 기록관은 대통령도 모르는 새에 밑에 직원들이 마음대로 합니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초유의 일인데 대통령 말씀에 따르면 대통령이 대노 불같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고민정 대변인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니 나한테 보고도 안 하고 내가 지시하지도 않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세금 172억 원을 들여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전용 기록관을 짓겠다는 국가기록원의 이 발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불같이 화를 냈다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청와대 관계자가 대통령 말씀 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게 국가기록원이 도대체 어떻게 대통령의 지시도 없이 원치 않는 게 밖으로 발표가 됐는지 진상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기록을 많이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님 만났을 때 대통령께서 탁자에 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 조심하라고. 다 녹음되고 있다고. 네. 김영주 의원이 참여정부 때 청와대 들어갔을 때 개인적으로 만날 때 면담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 번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하니까. 실제로 그 말은 안 하시고 다 녹음되기 때문에 그러죠. 녹음되고 있다는 지시를 하셨어요. 근데 꼭 그 눈치 없는 사람이 또 그런 대통령님 밑에 뭐 있어요? 그런 물어봐요. 예. 뭐 있어요? 물어봐요. 기록이 이제 이거 왜 뭐예요? 이제 기록을 강조했냐면 그전 지전 대통령이 준 기록이 거의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시작됐는데 너무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의 생각이 그럴 것이다고 미추어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어쨌든 옛날에 조선시대가 더 나았습니다. 조선시대가 더 나았다. 정말로 대통령의 그 왕의 기록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누가 가필하지 못하게 하는 역사 이후에 개봉을 하게 한다든지 좀 더 엄격하게 기록에 남겨둘 필요가 있거든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데 그걸 어떤 특정 개인의 무슨 선물처럼 국민에게 안 그래도 경기도 어려운데 화나게 하는 그렇게 하면 대통령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거는 정말 잘못된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이 불같이 화낼 게 당연한 상황이고 대통령도 화 잘 내셨는데 그냥 미스테리라는 거죠. 도대체 누가 대통령의 재가도 받지 않고 그러니까 기록원 측은 대놓고 말은 못해도 좀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분명히 청와대랑 협의를 했다. 기록원 관계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진상이 뭐예요? 저 보도가 나오던 날 아침이었을 거로 기억이 나는데요. 대통령이 저렇게 불같이 화를 냈다라고 하던 그날이었나 그 전날이었나 아침 라디오를 듣는데
국가기록원장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왜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논거를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준비했던 얘기를 쏟아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종시에 가면 통합 대통령의 기록관이 있어요. 근데 국가기록원장의 얘기에 따르면 이 통합 기록관에 있는 서고에 대한 양들이 거의 꽉 차간다는 겁니다. 아직 진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 차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서고를 더 늘리거나 통합 대통령 기록관을 더 늘리면 되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만을 위한 별도의 기념관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통합기록관은 핵심 코어에 관리를 하게 되고 나머지는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 또 다음 대통령의 기록관을 개별적으로 만들어내도록 체계와 시스템을 완전히 개편하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거 기록원장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시스템을 개편하는 건 당연히 청와대와 함께 있는 논의가 있었을 텐데 나중에 대통령께서 나서서 이런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저는 국가기록원장이 그 얘기했을 때 제일 당황했던 것은 근데 통합기록원에서 관리하면 되는데 왜 꼭 개별 기록관이 필요하냐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록들을 많이 담아냈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 기록들을 많이 생산할 수가 없다. 기록에 관한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따로 대통령 기록관을 만들어서 여기서 관리하겠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발생했던 기록을 꽁꽁 싸매서 그들끼리만 가지고 있겠다는 것이 아니냐라고는 의구심이 굉장히 짙게 들었거든요. 이런 세간의 엄청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청와대가 이 사건을 반복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행정은 연속성과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목소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학 박사, 김병민 박사의 이야기. 행정학 전공 맞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시죠. 자, 추석 특집으로 보내드린 김진애의 돌직구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추석 연휴 시작인데, 아마 지금 많이 고향길로 내려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안전운전 하시고, 이번 추석 명절은 그래도, 머리 복잡한 거 좀 다 내려놓으시고, 가족들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좀 풍성하고 넉넉하고, 기분 좋은 힐링이 되는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한가위 명절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5분에 풍성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또 추석에 나오셨으니까 다 같이 한번 또 추석 명절 인사 한번 드리는 걸로 클로징 인사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한가위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명절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